89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 기역지문은 주택임대차에서도 나오죠. 인도화 주민등록, 인도화 사업자 등록 신청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이죠. 근데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죠.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죠. 자, 이때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기역지문이죠. 자, 니은은 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있는 권리금이죠. (200페이지) 201페이지 있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6일이죠. 아니죠. 임대차 종료 시까지죠. 6일은 갱신 요구나 법정 갱신에 적용되는 거고요. 권리금은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죠. 니은 틀렸죠. 앞부분이 틀렸죠. 임대인은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디귿,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죠. 자, 이때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요구는 갱신 요구권에만 적용되고요. 합의로 갱신하거나 법정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죠. 합의 갱신이나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10년 초과할 수 있지요. 그래서 디귿 틀렸죠.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해야죠. 리을은 201페이지에 있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죠.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리을 틀렸고요. 미음, 상가건물 임대인이 동의받아서 상가건물 임대차를 적법하게 전대했을 때 그 적법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 내에 그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만 있죠.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기역, 미음 두 개. 90번에 1번,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죠. 기준이 4개인데 그 중에 2개 정도는 기억하자 그래서 서울은 9억이라 그랬고요. 수도권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이하죠. 그래서 90번에 1번 수도권이니까 환산보증금이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되죠. 다만 2번, 보증금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6개가 있었죠. 196페이지에 있죠.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3기 연체 해지, 폐업으로 인한 해지, 권리금 회수 보장, 표준 계약서. 6개는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할 수 있죠. 옳은 질문이죠. 3번은 상가건물 임차권이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이 기존 연체 차임을 승계하느냐,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인주의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과 의사의 상가건물 임대차가 있었어요. 얘가 차임을 연체했어요. 예컨대 3기. 그런데 그 사이에 갑이 병에게 건물을 팔았어요. 이게 승계되느냐? 승계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건물 양수인 입장에서 또다시 3기 이상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다가 판례죠.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상가건물 임대인지가 승계되었을 때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은 따로 승계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건물 양도 후 3기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건물 양수인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 3번이 틀렸죠.
4번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주택임대차는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죠. 반면에 상가 건물은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죠. 구별하시면 되고요. 5번은 상가 건물에는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죠. 표준권리금 계약서와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2개가 있고요.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작성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작성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202페이지 있습니다. 자, 91번 집합 건물 이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그라미 1번 209페이지에 있죠. 갑이 체납한 관리비 아파트 신소유자에게 승계가 되느냐? 전부 승계되는 게 아니라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되죠.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따라서 아파트 새로 산 사람에게 기존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은 공용부분 관리비 부분에 한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2번 관리규약에 구분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체료는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됩니다. 전유부분 체납관리비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3번은 당연하죠. 복도계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당연한 거고. 4번은 자 이거 조심하자 그랬죠. 전유 부분에 관한 구분수요권, 복도계단에 관한 공유지분권, 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 이렇게 세 가지 권리가 있을 때 요거는 절대로 분리처분 안 되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 두 놈은 원칙이 분리처분 안 되죠. 예외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별하셔야 되죠. 그런데 4번은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이라고 돼 있죠. 그럼 뭐예요? 밑에 거죠. 원칙적으로 분리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할 수 있다가 되겠죠. 4번이 틀렸죠. (207페이지) 있고요. 5번은 205페이지에 있죠.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을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처분 안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205, 207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92번의 1번은요. 전유 부분이 수인공이라고 되어 있죠. 쉽게 생각 101호를 각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각과 을이 참석해서 각각의 지분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의결권 행사자 1인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209페이지 있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각각 의결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2번은 재건축 결의할 때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되죠. 만약에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으면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 그랬습니다.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3번 대지 분할 청구 못하지요? 원칙이죠. 대지 분할 청구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봤던 207페이지에 있고요. 대지 분할 청구 금지. 그 다음에 4번은 공용부분 관리 비용을 부담하죠. 어떻게? 지분 비율로.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5번 관리단은 별도의 소집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구분수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한다 그랬죠. 211페이지. 틀린 거 1번. 93번에 1번 205페이지.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일료하지 않습니다. 209페이지 있고요.
2번은 208페이지 있죠. 공유자가 공용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있고요. 3번은 갑이라는 자가 복도를 무단으로 점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분 소유자가 사용을 못해요. 그럼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죠. 3번 틀렸죠. 자, 4번은 209페이지 있죠. 자, 아파트가 이렇게 순차 매각이 되었을 때 갑이 체납한 공용부문의 체납관리비는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그랬죠. 면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갑과 을은 구분소유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문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면책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그랬습니다. 209페이지 있고요. 5번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언제 성립하는가 204페이지 있죠.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따르죠. 그래서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 의사를 표시하면 이걸 구분행위라 그랬죠. 그러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게 되죠. 그러니까 건물이 완공이 되기 전에도 건축주가 프랜카드를 달아가지고 각층 분양 광고를 했다면 그 각층 분양 광고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분소유 의사가 표시된 구분 행위라고 보게 되죠.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3번. 이렇게 동영하고 백선에 나와 있는 지문들만 확인하고 가세요.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법도 마찬가지로. 자, 94번 1번.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아까 저당권에서 봤고요. 2번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공유, 그게 원칙이에요. 구분소유자 전원공유가 원칙인데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인 경우도 있어요. 이때 전원공유인지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인지는 뭘 갖고 판단하느냐? 구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건물 구조에 따른 용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101동 1호, 2호 입구에 번호키가 있다. 아,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 그럼 그때는 일부 구분소유자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지하 주차장도 101동 들어가는 주차장과 102동 들어가는 주차장이 달라. 밑에 안 통해져 있어. 그러면 101동 지하 주차장은 101동 소유자의 공유. 102동 주차장은 102동 소유자의 공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3번은 아까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을 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할 수 있는데 규약에 분리처분이 없어요. 그럼 분리처분이 금지가 돼 있죠? 이런 경우 분리처분이 금지가 돼 있는데 대지에 관한 권리를 내가 샀어. 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이때 선의란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산 땅이 집합건물 대지임을 모르는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규약에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았어. 그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금지가 됐죠. 근데 그게 등기가 안 돼 있어. 그 상태에서 선의로 집합건물 대지임을 모르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공유물 변경은 207페이지 역시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죠. 반면 5번 공유물 변경 중에서 구분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변경. 이런 거는 5분의 4죠. 그래서 공용부분 변경이 둘, 4번 3분의 2, 5번 구분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 5분의 4 이렇게 됩니다. 95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1번 잘 나오죠. 22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아주 잘 나오죠. 특히 청산금 통지에 와서 두 개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가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가 이거죠. 주관적 평가의 기여도 즉 통지한 청산금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통지 효력이 있다죠. 있다. 1번 틀렸죠.
2번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과실수익권이 없죠. 그러나 저당권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압류 후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똑같아요. 가등기 담보권도 과실에는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가등기 담보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 후의 과실에도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질권, 저당권, 전세권 취득 목적 가등기.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부동산 소유권 이외에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권리 예컨대 지상권, 특허권 등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담보계약에도 적용이 되지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옳은 지문이죠. 4번 가등기 담보권 설정 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즉 후순위 권리자가 생긴 상태에서 채권을 추가했어요. 이거는 담보돼요? 안 돼요? 안 돼야죠. 그죠? 원래는 1억이었었는데 후순위 권리자가 생긴 다음에 2억으로 추가했어. 추가된 부분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아서는 안 되겠죠. 아까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죠. 주택임대차 후 저당권 그다음에 보증금 증액. 증액 부분은 대항 안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4번 제외된다라고 해야 되죠. 추가 확장된 채권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5번은 가등기 담보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통지죠. 그래서 222페이지에 보면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은 경과할 수가 없고 설령 그 후에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본등기 하더라도 무효다. 라고 2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옳은 거 3번. 96번에 1번은 223페이지에 청산금 처분 제한이라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가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 225페이지에 있죠.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법원에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채권을 신고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번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가 없지요. 222페이지에 있고요. 4번 224페이지에 있죠. 채무자 등은 청산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돈을 갚고 가등기 맞소 따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5번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225페이지.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청산기간 경과 후가 아니라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5번이 틀렸죠. 97번의 1번은요. 가등기 담보법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220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려면 돈을 못 갚으면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약속, 즉 예약을 해야 되고요. 그 예약 당시의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목적 부동산에 선순위가 있다면 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나머지가 원리금을 초과해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죠. 목적물이 5억짜리인데 선순위 3억 채권자가 있어. 근데 내가 빌려준 게 3억이야. 그러면 이게 더 크죠? 그럼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이죠. 220페이지,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2번은 양도담보의 경우에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죠.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죠. 제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려면 지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비용은 채권자인 담보권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2번이죠.
3번은 가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매가 됐을 때 가등기는 깡그리 소멸하는 거 아니죠? 담보가등기는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최선순위, 청구권 순위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말고 이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도 있고 청구 순위보전가등기도 있잖아요.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이니까 깡그리 소멸해요. 하지만 청구권 순위보전가등기는 담보권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최선순위야. 이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4번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변제기 후에 청산금을 통지하고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달이 지나야 되죠. 그죠?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22페이지. 자, 5번 후순위 권리자도 권리가 있죠. 223페이지에 보면요. 후순위 권리자가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없으면 청산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직접 채권자에게 청산금 범위 내에서 자신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일단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 강행규정 위반일 뿐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강행규정 위반하여 무효일 뿐 반사회 질서행위는 아니게 됩니다. 2번은 각과 을사의 명의상 약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등기가 돼 있어요. 무효야. 근데 둘이 혼인을 했어요. 탈법 목적이 없어요. 그럼 유효가 되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혼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그때부터.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혼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그때부터가? 네, 혼인신고한 때부터. 법률헌만 말하니까. 법률헌만 말하니까. 혼인한 때가 언제? 결혼식 한 때요? 아니지. 결혼은요, 민법상 요식입니다. 신고해야만 법률혼입니다. 아무리 성대하게 결혼식을 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하지 않는 한 사실혼입니다. 그러니까 혼인한 때부터, 즉 혼인신고한 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라고 나오면 틀린 거죠? 아니요, 맞은 거예요. 혼인하면 그때부터라고 하면 돼요. 2번에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그걸 구별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그냥 이렇게 혼인하면, 그러면 혼인신고하면이에요, 판례가 얘기하는 건. 그거 구별 안 나와요, 구별해서. 고민 안 해도 돼요. 대법원이 그냥 이렇게 말해서 혼인하면 그때부터, 그 의미는 혼인신고하면 혼인신고한 때부터라는 뜻이에요. 왜? 앞뒤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판례가. 혼인신고했고 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딱 잘라서 나오게 되면 혼인신고한 거예요. 고민 안 해도 돼. 명의상 약정이 체결될 때 틀린 거야. 그때부터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란 혼인신고한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은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228페이지에 있고 역시. 4번은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명의상 약정을 했어요. 불법 원인급여예요? 아니라는. 1번 반사의 질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번 불법 원인급여 아니라 말이죠. 4번이 답이 되죠. 자, 5번은요.
이거 조심하자 그랬어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가 있는데요. 종중이 종중 이외자, 즉 종원에게 명의신탁. 법률은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그죠? 그 다음 종교단체, 산하 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명의신탁. 요 세 가지 경우에는 탈법 목적이 없어. 그럼 부실법을 적용 안 하죠. 그때 요게 근데 이렇게 바꿔서 냈어요. 종교단체 부동산을 종교단체장 명의로 신탁. 이거 아니죠. 무효. 이따구로 냈어요. 부실법 227, 228페이지에 보면 228페이지 우리 교재 228페이지에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요 경우에요. 조계종 신도회 부동산을 조계종 명의로 신탁한 경우 요 경우만 이렇게 되는 거만. 그러니까 종교단체 부동산을 종교단체장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그냥 무효. 탈법 목적이 있든 없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냥 종교단체만 얼핏 어디서 들었다 그러면 5번 걸려들어요. 네. 이렇게 치사하게 지문을 냈으니까. 이거 제가 낸 게 아니에요. 저한테 치사하다고 하지 마세요. 상공단 지문이에요. 그 다음 이제 99번과 100번이 부실법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 형태 문제고요. 99번이 229페이지에 있는 3자가 명의신탁이죠. 자, 기본이 되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죠. 2022년 갑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자, 갑과 병이요. 토지를 매매했어요. 병부터 매수했으니까 얘가 매도인이죠. 얘가 매수인이죠. 그 다음에 병에게 직접 을명의로 등기해 줄 거를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등기도 무효, 매매는 유효. 이거 갖고 푸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 갖고. 동그라미 1번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틀렸죠. 보세요. 계약이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지 않았어요.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아이고, 명의상 약정이 무효예요. 무효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명상약정이 유효할 때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고요. 무형탕약정이 무효라면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없다예요. 갑원들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해요. 갑원들에게 직접 말소 등기 청구를 못합니다. 3번 이거 불법 어린급이에요? 아니라 그랬어요. 명의탕약정은 판사의 질서가 아니니까 불법 어린급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4번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갑이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을이 스스로 등기를 넘겨줘. 이건 된다 그랬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을이 스스로 갑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4번이죠. 정이라고 돼 있죠. 자, 을이 정한테 팔았어요. 정 선왕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자, 이때 여기 보세요. 병 손해가 있냐 말이죠. 없어요. 얘는 등기를 돌려받을 때까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영원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는 얘한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은 을에게. 을이 정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갑은 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위하는 게 아니고요.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요. 잘 보세요. 얘 갑으로부터 대금 받았죠. 그죠? 그 대금을 등기를 돌려받을 때까지 영원히 갑에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을이 정에게 팔아먹으면 손해는 얘한테 생긴 거예요. 얘. 얘는 손해가 없고요. 그러니까 얘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얘가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병을 대위하여 청구가 아니라 직접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질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없어요. 그 삼자간에서 갑이 병을 대위해서 말소 등기 청구. 네. 정에게 팔아먹었을 때, 을이 정에게 팔아먹었을 때, 여기 보세요. 을이 정에게 팔아먹었을 때 병은 손해가 없다. 갑이 손해가 생겼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거 4번. 자, 100번은 신탁 작가과 친구인 수탁자 을이 약정을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그 다음 갑이 이렇게 매수자금을 줬죠. 그리고 을이 병하고 매매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계약 명의신탁이죠.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매매하고 등기가 문제가 되고요. 이건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다 그랬죠. 그죠? 매매하고 등기. 뭘 갖고 판단하죠? 병이 악의냐 선이냐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유권자도 다르다 그랬어요. 여전히 병이 소유권자냐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지키냐. 이렇게. 그죠? 구별하시면 되죠. 230페이지 나와 있죠. 박스 안에. 이제 그거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갑을사의 명의약정은 어떻다? 무효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병이 갑을 간의 명의약정을 몰랐다. 이거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이. 3번은 병이 갑을사의 명의약정 사실 알았는지 여부는 을 앞으로 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의 하자는 다 언제를 기준으로? 을병 매매 당시 기준이죠. 을병이 매매할 당시를 기준으로, 을병이 계약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병의 선악을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 대원칙이잖아요. 선악 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당시. 따라서 3번 을 앞으로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을, 병,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라고 해야 되죠. 을, 병,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4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요 경우 을은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죠. 부당이득이 있죠. 뭘 부당이득한 거예요? 요거죠. 요게 부당이득이죠. 부동산이 아니라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대금이 부당이득이죠. 그래서 을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죠. 5번 병이 악의예요. 자, 얘가 악의예요. 그럼 병이 소유자예요. 하지만 을이 정한테 팔아요.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보세요. 결과적으로 병은 소유권을 상실했죠. 하지만 손해는 없죠. 여전히. 왜? 대금 받은 게 있으니까.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이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을이 정한테 팔아먹음으로써 이 경우 을이 정한테 팔아먹음으로써 병이 소유권을 상실하긴 했지만 병은 받은 대금이 있고 이 대금을 영원히 반환 거절할 수 있으니까 병의 손해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정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삼장한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뭐 이 정도로 출제만 맞출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두 주가 채 안 되나? 2주 조금 더 되죠? 18일인가 남았습니다. 18일. 뭐 할 것인가? 일단 자료를 담거나 하셔야 돼요. 자료. 자, 이때 자료는 어떤 자료냐? 전날 한 2-3시간 걸쳐서 확인 가능한 자료. 눈으로 쫙 확인 가능한 거. 내가 기본서를 열심히 단권화 시켜놨다. 2-3시간 동안 한 번 다 볼 자신 있다. 요약집이 있다. 다 볼 자신 있다. 그거 하나 정해야 돼. 그걸 정해서 우리 동형사회 했죠. 그다음 백선 했죠. 요거 하면서 체크된 부분. 굉장히 반복적으로 체크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체크 안 해놨는데 어떡하지? 제가 페이지 수 알려드린 게 있어요. 그거 보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동영사나 사회나 백선을 통해서 요약집이나 또는 기본서 체크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반복적으로. 그걸 보다 보면 전날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확인이 가능해져요.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미리 딱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일단 자료를 1년 동안 받은 기본서, 요약집, 뭐 각종 자료, 모의고사 이만큼 쌓아놓고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한숨 푹푹 쉬고 계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도서관 가면 지금 책상 위에 민법이 이만큼 쌓여있어. 내일 가도 그만큼 쌓여있고 모레 가도 그만큼 쌓여있고 진도를 못 나가요. 양이 많아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 딱 정해야 돼요. 어떤 걸 정할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기본서가 됐든 요약서가 됐든. 요약서가 나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동영사회나 백선에 나왔던 지문들을 요약집에서 찾지 마시고 체크된 부분을 계속 읽어보세요. 한 번 읽고 동형 1회 확인하고 1회 읽고 동형 1회 확인 2회 읽고 동형 1회 확인 체크된 부분을 하다 보면 이게 매칭이 돼요. 처음에 이거 한 번 할 때 한 2-3일 걸릴 거예요. 민법만 하면. 근데 이게 회차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시간이. 눈으로 매일 확인해야 되니까. 이걸 매일 해줘요. 매일. 다만 첫날은 한 번 다 못 봐요. 시간상으로. 한 3-4일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2-3일 걸릴 거고 4번째는 하루 이틀 걸릴 거고 근데 네 번째부터는 탄력이 붙어요. 하루 만에 쫙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확인하다 보면 요 체크되어 있는 중요 부분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한 8회 내지 10회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민법만. 다른 과목 할 시간 생겨요. 자, 매일이라 그랬죠? 그죠? 앞으로 수업도 없으니까 매일 민법을 2시간 내지 3시간 보는 거예요. 매일. 이거 볼 수 있죠? 설마 민법 2-3시간 하고 하루 공부를 끝냈다는 거 아니잖아. 나머지 다른 거 과목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민법을 2시간 내지 3시간을 확보를 하고 그때 요약집이든 기본서들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동형 1회차 확인하고 눈으로만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이게 하루에 2-3시간 하면 2-3일 걸린단 말이지. 3일 내지 4일 걸려. 그럼 이번 주 목요일쯤 될 거예요. 그죠? 화수, 오늘부터 하면 화수, 목, 금 이렇게. 또 봐. 이렇게. 2일 내지 3일 걸릴 거예요. 그럼 일요일쯤 되겠죠. 또 봐. 그럼 하루 정도 걸려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 될 거예요. 그죠? 또 봐. 이때부터는 매일 보게 돼, 매일. 매일 확인하시게 돼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몇 번 볼 수 있다. 이게요, 지겨워서 못해요. 이 악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보다 보면 지겨워서 못해요.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니까, 이게 사람이 지겨워져요. 근데 그걸 참아야 돼. 제가 예전에 중개사 시험을 볼 때, 수강생들이 강의하는 사람이 자격증도 없다고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중개사 공부를 했어요, 시험 보려고. 1차는 맨날 붙고 2차는 맨날 떨어졌어요. 5번 떨어졌어요, 2차는. 근데 마지막 6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개사법을 조지자. 중개사법 강의 어디 그 마무리 정리한 거 이렇게 된 거 한 40페이지 A4 용지로 한 40, 요걸로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거 그걸 하나 자료를 구해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거죠. 눈으로. 뒤지는 줄 알았죠. 처음 보는 건데. 예? 물론 중개 실무는 조금 알아도 중개사법은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데 하루 정도 걸렸어요. 읽는데 쭉 읽어요.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머리에 안 들어와 쭉 읽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꾹 참고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째쯤 읽다 보니까 눈에 들어와. 계속 읽어서 제가 몇 번 읽었을 것 같아요. 한 40번 정도 읽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사람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 눈에 들어오냐고? 안 들어와. 근데 왜 보냐고. 각인을 시켜야지. 한 40번 정도 읽으니까 몇 페이지 어디쯤 있는 것까지 기억이 나요. 중개사법을 그래서 잘 맞았어요. 87.5가 맞았어요. 합격했지? 공법. 6개 법이 있죠? 국계법 포기. 12문제 포기. 농지법 포기. 나머지 4개. 몇 점만 맞자? 45 내지 50만 맞자. 계속 기출됐던 거 위주로 그 중요한 것만 계속 눈으로 확인. 그래서 47.5가 50점 맞았어요. 다 포기했어요. 다 찍었어. 14문제 포기. 세법 16문제죠? 다 찍었어. 3개 맞았어. 다 찍었어. 세법 16문제 다 찍었어요. 3개 맞았어요. 대신 공시법을 좀 봤죠. 등기는 조금 괜찮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60점 조금 넘게 해서 붙었어요.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전략도 전략이지만 지겨워도 꾹 참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2주 조금 더 남은 시간에 아주 힘들어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볼 거는 산더미 같고 또 민법만 보나? 다른 과목도 봐야 되는데 민법 보다 보면 제가 분명히 하루에 2-3시간 보라 그랬는데 이거 보다 보면 2-3시간 훌쩍 지나가요. 그러면 계속 봐. 그러지 말고 딱 끊어. 어디까지 봤는지 끊어. 접어놓고 다른 과목으로 보란 말이지. 그럼 다음 시간에 보면 조금 시간이 줄어들어요. 매일 보다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지겨운 거 참는 거예요. 30분 지나면요. 보다 보면 30분 지나면 벌써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왜?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 계속 쳐다보고 앉아있으니까 짜증나고 말이죠. 지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계만 보게 되고 카톡 확인하게 되고 에? 뭐 유튜브에 뭐 이렇게 좀 좋은 얘기 뭐 빠르게 하는 방법 없나 검색이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민법은 자료를 슬림하자. 문제 동영사회 160문제하고 백선 100문제 260문제예요. 그죠? 충분해요 이거 갖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지문들이 다시 나올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도 분명히. 다만 그 지문만 보면 안 돼. 그 전체 테마를 봐야 되니까 이런 걸로 확인을 하자 말이에요. 체크된 부분을. 이걸 계속 반복해서 봐가면서 8회 내지 10번 정도 확인하면 지겨움만 참으면 실전 가면 나도 모르게 75점, 80점이 나와요. 1차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게 지겨움을 참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하려면 뭐 그렇게 해요? 민법에서요?
민법에서 전략적으로 하면 볼 게 뭐가 있을까? 일단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 이건 철저하게 봐야 돼요. 18문제 맞춰야 돼요, 여기서. 민법 총칙이 제일 앞부분 네, 앞부분. 법률행위 네, 그거. 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니, 여기 쉽게 나와요, 문제가. 문제가 쉽게 나와요, 문제가. 물건법 말고요? 예? 물건은 문제도 어려워요. 물건은. 물건은 총론에서, 예? 총론에서 등기 필요한 거, 등기 필요 없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와 중간생략 등기, 이 세 가지만 정리하는 거예요. 자주랑 타주. 아이, 그건 강론이고, 총론에서 딱 세 개.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 필요 없는 거, 가등기, 중간생략 딱 요 세 가지 정리. 강론. 나오는 지문 몇 개 안 돼요, 가등기도. 지문 나오는 게 요약집에 보면 반 페이지밖에 안 돼. 거기서 나와요. 중간생략 등기도 한 페이지도 안 돼. 받으니까 막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아이,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지만 다 똑같아, 내용은요. 등기법도 나와가지고 어려워. 등기법도 나오고. 뭐 다 어려우면 어떡할 거야. 이 정도 해야지. 더 어려운 거 할래요, 그러면? 이 정도 하시고. 양도 얼마 안 되고. 소유권 해야 되고. 유치권, 저당권만 하자 말이죠. 이건 해야 돼요, 세 개는. 요것만 요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20개에서 22개 정도 맞춰요. 요것만 하더라도.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24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그럼 60점이잖아요. 그럼 민특법 6개잖아요. 2개만 맞추면 26개잖아요. 그럼 65점이잖아. 65점만 맞춰도 합격하죠. 민법은 쉽지 않아요. 예? 뭐가 더 쉬워요? 민특법이 쉬우면 그걸 더 하시고 본인이 쉽게 느껴지는 부분. 쉽게 느껴지는 부분.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예요. 문제가. 쉽게 나오는 부분이 민총과 계약법이에요. 별로 틀 게 없어요. 판례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물권법은요. 조금만 판례 어려운 거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민법 총칙과 계약법을 달달달 하고 거기 토대에서 조금 더 물권의 쉬운 부분, 어려운 거 다 빼버리고 지상권이나 점유권 같은 건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잖아요. 한 문제 나와. 그럼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쉬운 거 아니에요?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이 쉬운 거. 아, 물론 조문은 쉽죠. 아니 저기 그러니까 쉬운 것만 보잔 말이에요. 쉬운 것만. 조문 같은 거. 어려운 거 말고 자주점유 타주점유 판례를 뭐하러 봐 지금. 그걸 왜 구별하고 앉아있어. 법정 사건을 왜 보냐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쉽다고 느껴지는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조문만 보면 되고 조문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조문만 보죠. 조문만 확인하면 돼요. 여기 범위에서 나온 거 맞출 수 있으니까. 판례 이런 거, 관습, 자주점이 타주점 몰라. 관습법상 몰라, 이런 거. 조문만 확인하자. 그리고 남는 시간에 여기에 좀 전력을 기울이자. 그러면 한 28개도 맞출 거예요, 여기서. 합쳐서. 민총, 계약, 물권법까지 합쳐 28개도 맞출 수 있어요. 시험장 가면요, 뭐 민법은 난이도가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40문제 중에서 4문제는 무조건 어려워요. 이건 틀려야 돼요. 4문제는. 그게 몇 번 뒤에서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오는, 저는 물권이나 민특법에서 나오죠. 어렵게 나오는 게. 어려운 게 상난이도가 물권법하고 민특법에서 주로 상난이도가 나와요. 민총과 계약법에서는 상난이도로 낼 만한 게 없어요. 그럼 나머지가 대부분 다 중난이도 아니면 하난이도인데 하난이도가 적어도 16문제가 나와요. 이 하난이도가 뭐냐? 조문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기본이 되는 거. 16문제.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왜 꽈락이 40점인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16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겠네요. 하난이도로. 그럼 민법에서는 하난이도가 뭐냐? 조문 물어보는 거예요. 조문. 주로 물어보는 게. 그게 하나는 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 부분이든 조문
특히 체크해 드리는 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확인해야 될 게 이제 저런 정도예요. 지상지역 전세권 점유권은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어디를 정리하든 다시 한번 내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지금부터 적어도 8번 내지 10번을 확인해야 돼요. 민법은. 근데 그거를 꼼꼼하게 보고 있다 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꼼꼼하게 보지 마시고 신문 읽듯이 쭉쭉 읽으세요. 예를 들어 아까 98번 같은 경우 투기 탈세정의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실탁은 그 자체로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반사회질서가 아니라 그랬는데 틀렸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더 생각하지 말고. 반사회질서가 아니니까 4번 불법 원인급여라고 할 수는 없네. 이게 답이네. 이런 식으로. 눈으로 딱딱 확인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 문제 확인할 때 그 문제 확인하는 것만은 1분도 안 걸려요. 문제만 확인하면. 그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서나 요약집 체크된 부분 확인하고 봐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8번 내지 10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무수히 반복했던 부분을 체크해 놓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임박해서 그것만 보는 거란 말이죠. 언제 이거를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다 읽고 앉아 있어요. 못하지. 체크된 거 위주로 잘 나오는 거 위주로만 봐주시는 거죠. 그죠? 그럼 뭐예요? 많이 체크된 부분, 여러 번 체크된 부분, 내가 체크한 거 말고 정환이가 체크해 준 거 위주로. 그죠? 자꾸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읽다가 이해가 안 돼? 넘어가요. 그거 이해하려고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넘어가서 또 읽고 하다 보면 눈에 각인이 됩니다. 그럼 시험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때 이거 빨리 정해야 되죠. 개론 먼저 풀지 민법 먼저 풀지. 보통 개론 먼저 풀죠. 그죠? 개론 먼저 풀면 다 풀고 시간 남은 거 보면 보통 40분밖에 안 남아요. 희한하죠? 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분 중에서 개론 연락 풀고 남은 시간 보면 보통 40분 남아요. 그럼 민법 나머지 10문제는 아예 보지도 않고 찍게 돼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정하세요. 민법부터 풀든 개론부터 풀든 한 40분 정도는 미리 안배를 해놓는 거예요. 민법 40분, 개론 40분. 거기에 맞춰서 풀어나가요. 다 못 풀었다. 그럼 거기서 스탑. 다른 과목 풀어야 돼요. 이게 뇌 구조가 좀 달라요. 개론하고 민법 푸는 구조가. 그러니까 개론이 뻑뻑하다 생각했다 하더라도 민법 넘어가면 조금 나아질 수 있고 민법이 뻑뻑하다 생각했다 멈추고 개론 들어가면 조금 나아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시간 안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40분씩 안배를 한 다음에 20분 남잖아요. 그중에 5분은 마킹 시간 빼놔야 되고요. 나머지 15분 동안 조금 더 길고 어려웠던 거 투자를 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고 넘어갔던 거 보고. 그러니까 문제를 쭉쭉쭉쭉 읽어나가면서 답으로 골라지는 게 있으면 바로 체크하고 더 이상 고민하면 안 돼요. 또 민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명확하게 답으로 골라지는 게 아까 16문제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뭐 2개 갖고 헷갈려요. 뭐 이렇게 2번인가? 3번인가? 2번인가? 5번인가? 이렇게 헷갈려요. 그죠? 헷갈리는 것 중에서 처음에 삘이 왔던 지문이 있어. 처음. 그게 답이에요. 그 답을 고른 걸 나중에 한 바퀴 돌렸을 때 다시 바꾸면 안 돼요. 처음에 느낀 그게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한 번 답 고른 다음에 마킹한 다음에 이렇게 마킹하고 나서 다시 돌아보면 이게 답인 것 같아. 이게 아니다. 내가 체크한 거. 그래서 답안지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시험장 갈 때 그 플라스틱 타일을 갖고 가라 그래요. 한번 마킹하고 난 다음에 묶어놓으라고 손을. 괜히 답 바꿨다가 틀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요 시간 안배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사람의 집중력이 길어야 40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막혀요. 막히는 게 내가 몰라서 막히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똑같은 문제를 읽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한 30몇 번, 개론 한 32번을 계속 읽고 있어. 또 읽어. 또는 특정 지문을 읽고 또 읽고 있어.
이런 나를 발견해요. 어떨 때 보면. 그거는 눈으로만 보고 있지 머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집중력이 완전히 다운된 상태예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다른 문제로 넘어가거나 잠시 한 10초 정도 눈을 감아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집중력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계속 한 문제 보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시험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제 실력 발휘 못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오는데 시험을 맨날 떨어지는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왔었어요. 시험장 가면 손이 떨려갖고 답안지를 막히지 못하세요. 제가 이렇게 자꾸 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우황청심환이 있어요. 액체로 된 게 있어요. 3분의 1만 드세요. 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시험장에서 잠자요. 3분의 1 정도만 딱 먹으면 조금 안정이 돼요. 심시적으로. 그러면 한 문제 틀릴 거 더 맞을 수 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는 분들만, 별로 이런 거에 신경 안 쓰는 분들은 드시면 큰일 나요. 제가 그래요. 제가 별로 시험에 긴장을 안 하는 사람인데 후배가 준 우황청심환 3분의 1 먹었다가 창밖만 쳐다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시험 볼 때 창밖만 쳐, 야 날씨 좋 이러고 앉아있더라고 제가. 너무 풀어져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시험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이런 경우에도 좀 이렇게. 네 번째, 전날. 6시간 내지 8시간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전날 밤새면 큰일 납니다. 전날 잠 못 자면 큰일 납니다. 시험장에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전날 반드시 6시간 내지 8시간은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근데 잠 안 오죠? 예? 그래서 전전날 밤을 새. 아니, 제가 한 방법이에요. 전전날 밤을 새요. 그리고 전날 낮잠을 자면 안 돼. 꿋꿋하게 참아야 돼. 그럼 10시부터 잠이 와요. 하루 밤새면 그 다음날 낮에 무지하게 졸려요. 그걸 참아. 그리고 저녁 때 밤에 되면 잠이 와요.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돼요. 전날은 꼭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당일날 아침 가볍게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 돼요. 밥 가볍게. 이건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뇌를 활발하게 해요. 초콜릿이 탄수화물인가요? 당 결국은 분해될 때 당으로 되니까. 그런가요? 하여튼 밥 같은 거 또 뭐 건하게 고기 굽고 그러지 말고 가볍게 밥을 식사를 꼭 하셔야 돼요. 아침에 밥 맛없다고 시험 보는 날 굶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한두 개라도 더 틀려요. 그렇다고 과식하면 안 돼. 배 이만해 갖고 나오면 안 되고 가볍게라도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컨디션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저렇게 꼭 8번에서 10번 정리하는 거 하고 시험 당일과 전전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시험 당일날 시간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무슨 뭔지 나머지 지엽적인 거 이거 막 컴퓨터용 사인펜 이런 거 안 갖고 가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시험장에서 나눠주긴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내가 내 걸로 사야죠.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도 두 종류가 있죠. 뾰족한 거 하고 뭉툭한 거 하고. 그죠? 어떤 게 나한테 맞아요? 이거 맞는 사람도 있고 이거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맞는 사람은 몇 번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죠? 써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모의고사 때 훈련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써본 적이 없어요. 학교 접한 지가 너무 오래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 때 훈련하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모의고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안 보면 어떻게 봐야지. 아니 학원에서 안 보니까. 학원에서 왜 안 봐요? 학원에서. 이렇게 동그란 것도 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아, 동그란 거는 가운데다 꾹 찍고서 꾹 누르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 전체가 아니라 한 80%만 채워져도 마킹이 돼요. 80%만 채워져도 기계가 인식을 해요. 아니 마킹하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연습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봐야 돼요. 늦게 와가지고 그 시간 또 처음에는 모르니까 안 받고. 그러면 인터넷에 보면 답안지 양식이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집에서 연습하세요. 사가지고 두 종류 사서. 로또 할 때. 로또하고다. 로또는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이건 동그래. 근데 또
조금 넘어도 돼요. 조금 넘어도 되는데 조금 넘으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작게 하면 돼요. 그럼 화이트로 지워줘야 돼요. 아, 올해는 화이트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네, 올해는 제가 화이트 안 되는 걸로 알고 돼야 있는데. 돼요? 아, 화이트 되겠다. 지워지는 볼펜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네, 화이트 될 거예요. 화이트. 근데 화이트 썼을 때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왜냐하면 답안지 같은 거 옮기다가 화이트가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는 본인 책임이에요. 거기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화이트 같은 거 쓰는 건 본인 책임이라고. 답안지 이렇게 여러 개 하잖아요.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마찰에서 화이트로 칠하게 지워져 가지고 이중 마킹돼서 무효답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하나가. 아, 웬만하면 답안지를 바꾸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더 좋은 건 아예 안 바꾸는 게 좋죠. 처음에 마킹할 때 제대로 마킹해야죠. 예? 그런 건 이제 기술적인 건 당일날 문제가 되고, 당일날 특히 답안지 마킹할 때 손에 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수건도 꼭 갖고 가셔야 돼요. 번져요, 답안지가. 그래서 답안지 바꾸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기술적인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 그렇게 잘 생각했다가 준비물 준비해 가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요 두 가지 정리 꼭 하는 거 중요하고, 컨디션 조절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다가 정말로 이제 이건 답답해서 못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제 전화번호니까 문자 같은 걸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어제도 새벽 3시에 문자가 오네. 새벽 3시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답 안 해드렸어요. 일부러. 5시쯤 해드렸어요. 막 2시에도 오고 막 그래요. 그래 말고 한 12시까지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왜 알려드렸을까? 합격하시면 합격 문자 좀 보내주세요. 합격하실 거니까. 아시겠죠? 마지막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고 저한테 합격 문자를 보내주겠다 라고 각오하시고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